시청자 여러분, 4월 16일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혜 조연수가 도주 4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부모가 자수를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뒤 자세히 보도해드리고 세월호 소식부터 보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8년째 되는 날입니다. 8년이 흘렀지만 시민들은 아직도 그날의 바다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그리고 많은 희생자를 낸 안산에서 그날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목포신항에서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슨 선체 앞, 노란 리본은 이미 빛이 바랬습니다. 리본에 적은 문구는 이제는 잘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그렇게 8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 그날을 기억하는 발걸음은 계속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목포신항을 찾은 대학생 이혜선 씨. 8년 전 그날은 이 씨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딸이 오늘이 생일이거든요. 생일하고 일이 날짜가 겹쳐서 그때 되면 항상 이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 뒤로 무섭더라고요. 배만 보면 계속 그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김현정 씨는 매년 아이들과 함께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4월 16일이 항상 바람이 불고 흐리고 추웠어요. 좀 많이 마음이 아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은 늘 잊지 않고 찾아주고 기억해주고 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유가족이 머물렀던 진도 팽목항. 유가족들은 여전히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8년 동안 세월호 진상규명의 길을 달려왔건만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진 현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들은 기억만이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동자들도 많이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 같은 맥락에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경기도 안산에도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아이를 잃고 달라진 일상을 살고 있는 유가족부터 진상규명을 위해 계속 애쓰겠다는 생존자까지 이들의 목소리는 이자연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노란 리본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눈물을 닦아내고 고개 숙여 304명을 추모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그날의 참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전주요. 국민을 한 사람으로서 그때 잊지 않겠다는 다짐, 그거 지키기 위해서 그냥 왔습니다. 잊지 않을 뿐 아니라 새롭게 알리기도 합니다. 6살 때 초등학교 때 들어와가지고 처음 알게 됐죠. 친구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뭔 사고인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다 설명해주고 슬퍼해주고 그렇죠. 8년 전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아직 밝혀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던 것 같아요. 국회 노숙농성부터 청와대 앞, 저희가 바라는 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잖아요.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도 멈출 수 없습니다. 세월호에 탔을 때 18살이던 장혜진 씨는 26살인 지금 응급구조사가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만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네요. 근데 또 어떻게 그만하겠어요. 소중한 내 친구들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SNS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며 추모의 뜻을 밝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계곡 살인사건 수사 속보로 이어갑니다. 피의자 이은혜 조연수가 오늘 검거됐습니다. 도주 4개월 만이고 공개 수배된 지 17일 만입니다. 지금 조사가 한창인데요. 바로 현장 연결합니다. 자, 홍지영 기자, 지금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오늘 언제 어디서 붙잡은 겁니까? 네, 경찰은 오늘 낮 12시 25분쯤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은혜와 조연수를 검거했습니다. 붙잡은 두 사람을 가장 가까운 경찰서인 고양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검찰은 오후 4시 20분쯤 두 사람의 신병을 인계받아 인천지방검찰청에 조금 전 도착했습니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은혜와 조연수 모두 번거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한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남자친구 살인 의혹 인정하십니까? 조연수와 공모 사실 인정하십니까? 유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예.
예, 이은혜와 조연수가 대포폰을 사용한 데다 이 신용카드도 전혀 쓰지 않았다고 알려져서 잡기가 쉽지 않겠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잡은 겁니까? 네, 경찰은 의식주를 비롯한 두 사람의 일상생활, 일거수일투족을 분석해서 은신처를 고양시의 고층 오피스텔로 특정했습니다. 어제 추사팀의 인원을 42명으로 4배 가까이 늘리기도 했습니다. 포위망을 구축한 다음 수사망을 좁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후에는 자수 의사가 있으면 동호수를 알려달라고 이은혜의 가족을 통해서 두 사람에게 접촉했고 끝내 두 사람이 문을 열고 자수하면서 넉 달간의 도주극은 끝났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검찰은 이은혜와 조연수를 빠르게 조사해 이르면 내일,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체포한 뒤 48시간 동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두 사람을 풀어줘야 됩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의 살인 혐의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고양경찰서에서 JTBC 홍지웅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은혜와 조연수는 그리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일산 고양의 오피스텔에 숨어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건물 관리인도 그렇고 바로 1층 편의점 주인조차 얼굴 한번 못 봤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말했는데요. 이들이 숨어있던 정확한 장소는 자수를 설득한 부모를 통해 경찰에 전달됐습니다. 검거 과정은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경찰은 오늘 낮 12시 25분쯤 이곳에서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혜 씨와 조연수 씨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을 실은 경찰차가 오피스텔을 빠져나가는 장면도 취재진에 의해 목격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지 넉 달, 공개 수배된 지 17일 만입니다. 이 씨와 조 씨는 해당 오피스텔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집 밖으로 나서지 않은 채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식사는 배달앱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이웃과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문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인도 이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들으신 분 없으세요? 네,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저희들은 이거 주민하고 상대를 못 해버려요. 그리고 청소하고 신청 돌고 이것밖에 못하니까. 건물 내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얼굴이 낯익긴 한데 그냥 워낙에 흔하게 생긴 얼굴이어가지고 본 적은 없어요. 혹시 야간에 오지 않았을 때 네네, 엄청 당황스러웠죠. 검거 당시 이 씨와 조 씨만 있었고 이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에 머문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 씨의 아버지를 통해 구체적인 동호수를 파악해 붙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를 통해 이들의 자수 의사가 있으면 정확한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고 확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은 도피 과정에서 조력자는 없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네,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이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이 계곡 살인 사건 처음에는 단순 변사 사건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몇 년 만에 재수사에 들어가는 거죠? 네, 2년 반 만인데요. 익사 사고로 위장하는 바람에 자칫 묻힐 뻔했던 사건입니다. 예. 경찰과 검찰은 2019년 6월 사건 발생 당시에 실제로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이은혜가 남편 윤모 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하는데요. 생명보험금 8억 원입니다. 이러면서 수상한 덜미가 잡힌 건데요. 이때 네. 보험사가 거절을 했습니다. 이은혜는 여러 방송사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며 제보를 했습니다. 의문을 느낀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이 행적을 취재하고 보도를 했고 유족이 경찰에 보험 사기로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은혜가 먼저 막 제보를 하면서 이렇게 사건이 드러나게 된 거네요. 근데 윤 씨를 살해하려는 그 시도가 그 전에도 있었던 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은혜와 조연수는 같은 해 그러니까 2019년 2월과 5월에 보거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서 살해하려 한 시도가 있었던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살인 미수 정황이 추가가 됐고요. 바로 이를 조사하려던 두 번째 소환을 앞둔 지난해 12월에 이은혜는 지인에게 구속될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잠적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많이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처음에 왜 이게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이 된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경찰도 검찰도 아무도 이런 낌새를 눈치채지 못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경찰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사건을 넘겼다고 해도 검찰에서 한 차례 걸러질 수 있었던 구조였습니다. 예. 3년 전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살아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검찰청인 의정부지검이 변사 사건으로 사건을 끝내라고 지휘를 한 건데요. 당시 담당이었던 안미현 검사는 오늘 페이스북에 나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했다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검사는 경찰이 변사 사건 수사를 하고 기록만 받아봐서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검수완박 전에 실체적인 규명이 돼서 다행이라는 취지로 적었는데요. 이 사건에도 검수완박 갈등이 녹아 있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들에 이어 딸까지 경북대 의대에 편입할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정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교수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정 후보자 딸에게 구술평가 만점을 준 건데요. 구혜진 기자의 보도 보시고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17학년도 경북대 의대 편입학 구술고사 결과의 일부입니다. 이 중 3고사실에서 세 평가위원 모두에게 만점을 받은 건 14명 중 1명뿐입니다. 바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 A씨입니다. 다른 고사실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A씨에게 만점을 준 평가위원들은 모두 아빠인 정 후보자와 인연이 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경북대 의대 동문으로 동창회 의원을 같이 지냈고 나머지 두 교수는 여러 논문을 정 후보와 함께 집필했습니다. 의대 편입에 지원하기 직전 딸 정 씨가 입시에 필요한 과목을 경북대에서 계절학기로 수강한 것도 논란입니다.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은 학생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 후보자 아들이 현역 판정 5년 만에 재검을 할 수 있도록 한 진단서도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 후보자 아들은 재검용 병무 진단서를 받기 직전 22개월 동안 병원을 찾지 않았고 최근 5년간 의료비로 총 15만 원만을 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아들의 경우 병역을 판정하는 의사가 다시 CT를 찍어 직접 확인한 후 4급 판정을 받았고 구술 면접 점수가 딸의 당락에 이득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외유성 출장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미국으로의 공무상 국외 출장을 신고하고 친목 모임이나 다름없는 북미주 경북의대 동창회에 참석했다는 의혹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바로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죠. 정치부 배양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배 기자. 이렇게 의혹이 계속 불거지면서 인수위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는 좀 어렵겠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자진 사퇴할 거라는 기사까지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요. 이런 기사까지 나왔잖아요. 네. 오늘 오후 이 보도 내용을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정 후보자가 이 지인과의 통화에서 사퇴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네, 인수위원회와 청문 준비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곧바로 내놨습니다. 제가 정 후보 측 관계자와 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요. 정 후보자가 본인은 괜찮은데 아이들 때문에 좀 미안하다, 자녀에 대한 미안함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 후보자가 직접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엉뚱한 이야기까지 띄우며 집요하게 사퇴하기를 바라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한 교수 모임에서 정 후보자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는 입장문까지 냈는데요. 이렇게 계속 자진 사퇴 이야기가 나오는 건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기된 주요 의혹들을 뒷편에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앞서 리포트를 보신 딸 A씨의 의대 편입 구술평가 만점 의혹이 있습니다. 예. 아들 B씨에 대한 의혹도 보면요. B씨는 2015년에 19학점, 그러니까 주 19시간 정도의 수업을 들으면서 주 40시간짜리 연구원 근무를 병행했습니다. 또 2016년에는 주요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게 학부생 신분으로는 유일했습니다. 예. 병역 의혹도 있는데요. B씨는 신체검사 재검을 통해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재검을 받으려면 병원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진단서를 아버지가 근무하는 경북대 병원에서 받았다는 겁니다. 네. 또 B씨가 이 척추 질환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는데
판정 후 5년간 기록을 보면 의료비로 쓴 돈이 15만 원뿐입니다. 치료가 필요했던 상태가 맞느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철저한 검증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검증 단계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은 건가요? 정 후보자 측 관계자에 따르면요, 정 후보자는 당초에 인사 검증 대상에 올라 있지 않았다가 지명 직전에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추천과 검증 모두 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던 게 아니냐, 못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내부에서는 이 정 후보자 지명이 오판이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과 40년 지기로 알려졌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런 가까운 관계 때문에 정면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당선인 측은 이 국회 청문 절차를 지켜보자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네, 터널이나 도로가 새로 개통될 때마다 레이싱 경주 등을 벌이는 사람들이 꼭 있죠. 지난해 말 개통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보령 해저 터널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레이싱 경주를 벌이는 건 물론이고 보란 듯 역주행을 하고 위험천만한 인증샷까지 남기는데요. 그 현장을 크로스체크 서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참을 가던 SUV 차량.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더니 멈춰섭니다. 조금 망설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후미등을 켜고 후진을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아예 유턴을 하더니 역주행으로 터널 밖을 빠져나갑니다. 터널에서 차가 멈추는 일은 또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는 한 차량. 뒷좌석에서 갑자기 한 여성이 내립니다. 이 여성이 차량 앞에 서는 사이 반대쪽에서 나온 한 남자는 터널 안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려고 벌인 일입니다. 역주행과 인증샷의 무대가 된 장소는 바로 지난해 12월 개통한 보령 해저터널입니다. 대천항과 원산도를 잇는 보령 해저터널은 바닷속 80m 깊이까지 파고듭니다. 길이만 6.9km로 국내 해저터널 중에는 가장 깁니다. 그런데 국내 최장이라는 이유로 혹독한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나란히 차로에 선 두 차량. 신호를 주고받더니 경주를 시작합니다. 뒤따르는 한 대는 이 경주의 심판입니다. 이번에는 오토바이들이 벌떼처럼 모여 터널을 지나갑니다. 보령 해저터널은 터널 구조상 안전의 우려가 있어 이륜차 진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란 듯 규정을 어기고 때를 지어 터널을 통과하는 겁니다. 인근 주민들은 새로 개통된 터널이 반갑지 않습니다. 나 이게 심장병이 있어갖고요. 그거 뚫을 때 한 5, 6년은 겁나게 고생했슈. 소리 나서. 주민들은 그래도 섬과 육지가 이어지면 이동이 더 쉬워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터널이 다 지어지자 이곳을 오가던 배가 끊겼고 운전할 줄 모르는 주민들은 이동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대천서 시장 보고 이렇게 올라오면 2시간 오야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터널 속 기행이 반복되자 경찰은 수시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의 암행 단속에 동행해봤습니다. 터널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돼 한 차량이 차선을 변경합니다. 터널 내 차선 변경은 금지돼 있습니다. 경찰이 이 차량을 불러세운 뒤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기자님 좋으시겠어요? 이런 거 잡아가지고. 교통법을 어기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낸다는 게. 경찰은 수시로 단속을 벌이고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행위를 한 후에도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 해서 단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단속을 통해서 경찰에서는 끝까지 단속. JTBC 서준석입니다. 거리두기를 전면 풀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해외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많았는데요. 수십만 원이 드는 PCR 검사를 해야 하는 등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사실상 바뀌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런지, 또 이건 언제쯤 풀리는 건지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요. 윤영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이용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방역 조치는 완화됐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아직까지 시간당 국제선 도착 편수는 10편으로 묶여 있습니다. 출국을 앞둔 사람들은 기대감과 함께 불안한 마음이 교차합니다. 2년 만에 나가는 거여가지고 공항 온 거 자체만으로도 엄청 설레고 좋았어요. 아직은 한국 입국 과정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서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일정을 마치고 입국할 때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있고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제 코로나19는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낮아집니다.
마스크 착용을 뺀 사실상 모든 방역 조치가 해제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입국할 때 현지에서 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1인당 많게는 20만 원대 비용이 드는 데다 입국 전후로 신속 항원 검사를 포함해 최소 3번의 검사를 받아야 해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6월 이후에도 입국 전 PCR 검사 조치는 유지할 방침입니다. 해외로부터 이제 신종 변이 유입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른바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가 안정권에 접어들면 미접종자도 입국 후 격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도 코로나에 걸렸다가 격리 해제된 지 40일 이내인 경우에는 검사가 면제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으로 중단됐습니다. 당장 상반기 분양의 차질이 예상되는데 사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고등학교.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총회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원래 현장에서 총회를 열려고 했지만 공사 중단 사태 등으로 장소가 바뀐 겁니다. 교문 앞엔 공사 재개를 주장하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보입니다. 마찰도 벌어집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12,000가구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전 조합장이 맺은 공사비 증액 계약을 현 조합 집행부에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부터입니다. 전 조합장이 사임 직전에 공사비의 20%인 5,600억 원이나 올려서 계약하면서 조합원 전원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관할구청의 인가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며 공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당장 상반기에 예정된 4,700여 가구 일반 분양은 물론 입주 예정일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전세인데 당장 계약이 내년 초까지인데 주인들은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고 하면 증액을 많이 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또 요즘에 대출도 잘 안 나오고 하니까. 조합 측은 공사가 열흘 이상 중단되면 아예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강수를 뒀습니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으면서 사태는 장기화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로 영업 도와주겠다고 꼬드기고는 돈값 못하는 엉터리 홍보를 해주거나 돈만 받고 사라져버리는 사기꾼들입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극성이라는데 발품뉴스 윤정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조용한 마을입니다. 저희 JTBC에 사기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자영업자가 여기 계신데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김선아 씨. 취재진을 만나자 억울함에 눈물부터 쏟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고 왜 이런 억울함을 당해하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저희 자영업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런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중순 걸려온 한 전화였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광고회사인데 저희가 네이버 상위 노출해주는 광고업체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처음부터 했어요, 그쪽에서. 코로나 유행에 손님은 뚝 끊어졌고 절박했던 김 씨는 반년치 임대료만큼을 내고 온라인 홍보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원했던 포털 사이트 상위 노출은 없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순위가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냐. 그럴 때마다 네이버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네이버가 불안정합니다. 매번 똑같은 말, 6개월 동안. 결국 환불 절차를 밟았지만 이것도 순조롭지 않습니다. 왜 카드가 취소가 안 되냐, 언제 되냐더니 대표님! 대표님이 지금 카드 취소를 이러면서 막 엄청 깡패가 위압감을 주는 거예요. 김 씨는 아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러 경기도 수원의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비슷한 업체에 온라인 홍보 대행을 맡긴 박지훈 씨. 그런데 곧바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계약한 다음에 얼마 만에 해지를 하신 거예요? 5일 됐습니다. 그러면은 서비스 받으신 거예요? 전혀 없죠. 근데 단순 변심 아니에요? 그 정도면요?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이상하게 네일샵으로 결제가 되질 않나. 결제 직후에는 전화도 받지 않고. 그 전엔 전화 잘 받다가? 네. 그리고 나서 15일 뒤에 전화가 돼가지고 연락이 온 게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역시 환불을 요구했지만 박 씨도 1년 넘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입장을 들으러 업체를 찾아가 봤는데 사무실은 덩그러니 비어 있습니다. 저번에 한 번 이사 갔던 거 가고 또 어젠가 도망가듯이 가는 거 같아요. 네,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그럼 계속 이름을 바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자영업자 인터넷 카페와 국민청원에는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올린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구제는 힘들어 보입니다. 좀 많은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데요. 방문 판매법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고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상 소비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이 아무 도움을 못 주자 기존 피해자들이 나섰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자며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일단 뭔가를 보장해준다는 부분은 믿지 않으시는 게 분명한 것 같고요. 환불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환불이 되느냐라는 걸 모든 계약에서 정확히 따지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우선 전화 오는 업체분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모르는 와중에 이렇게 이유 없는 친절함에 대해서는 그냥 믿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믿지 마세요. 네. JTBC 윤정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까지 동원해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해군 지휘함인 모스크바호가 공격을 받아 침몰하자 보복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어두운 새벽 수도 키이우 외곽의 한 마을. 러시아군의 포격에 불꽃이 번쩍이고 폭발 잔해가 휘몰아칩니다. Интересно,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посекло машину, порвало колеса, побило вон все окна, стены. Вот люди тоже пострадали, которые вон и стены повываливали. 현지 시간 15일 러시아군이 북부에서 퇴각한 지 약 2주 만에 키이우와 인근 지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 외곽의 미사일 제조 공장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은 러시아의 흑해 함대 기함 모스크바호를 격침시킨 걸로 알려진 넵튠 미사일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러시아는 화재로 배가 침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보복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의 격침을 시인한 셈이 됐습니다.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에서는 개전 뒤 처음으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며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Not only me. I think all over the world, all the countries have to be worried.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큰 산불이 나 벌써 주택 200여 채가 타버렸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어 사흘째지만 여전히 진압률은 0%에 머물고 있는데요. 홍희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이동합니다. 거대한 연기 구름은 하늘을 가득 뒤덮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루이도소 지역에서 발생한 맥브리드 산불입니다. 사흘째 산불이 이어지며 25제곱킬로미터가 피해를 입었고 주택 200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We've had a loss of a lot of structures here, so our crews are right there on the fire front, going as direct as possible to suppress these fires. 강제 대피령이 내려져 5천여 명이 임시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It's definitely scary and it's not enjoyable to watch your kid stand in his bedroom picking which of his belongings. 하지만 미처 대피하지 못한 노부부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We got out safely, but we don't know what we're coming back to.
자원봉사자들이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생필품을 제공하고 음식을 나누며 격려했습니다. I've been in a fire before. I know how it feels. You're down, you're depressed, you lost all your possessions. You don't even know how to feed your kids right now. Just being able to provide them with something small that kind of reminds them, having a home-cooked meal, just a really good feeling. 고온 건조한 기후에 시속 144km의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며 소방대원들은 산불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진압률은 0%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한 번쯤은 모두 들어보셨을 만한 워낙 유명한 영화 대사 있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빠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이렇게 엄마 찬스도 있습니다. 부모 찬스, 우리 사회 인사검증의 클래식 고전입니다. 이번엔 그 고전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어받고 있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금수저 학부모 조사 논란이 나왔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본인이 경북대병원 고위직으로 있을 때 딸과 아들이 차례로 경북대 의대에 편입을 했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두 자녀 모두 다 경북대 쪽으로 보낸 이유는 아빠가 졸업한 학교를 가고 싶을 수 있어요. 네, 정 후보자 특혜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편입 전에 두 자녀 모두 아빠 병원에서 봉사활동도 했고 아빠 찬스로 스펙 쌓은 거 아니냐 비판이 나오는 거죠. 의대, 봉사활동 이런 키워드가 조국 전 장관 사례와 비슷하니까요. 진중권 전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국 시즌2 국힘편. 김인철 후보자는 2015년 한국외대 총장일 때 유력 학부모 조사를 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당시 공문을 보면 학과별로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기준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고위공무원은 2급 이상, 국회의원, 의사는 종합병원 과장 이상, 법조계, 대기업이나 금융권은 상무 이상. 이렇게 조사하는 목적으로는 발전기금 모금이 적혀 있는데요. 학생의 아빠, 엄마가 학교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져본 거라고 봐야겠죠. 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나와도 아버지 뭐 하시노는 계속 이어지죠. 지금 재판 진행되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입사 지원서, 아버지가 민정수석,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 기억나실 겁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영화 대사 언제쯤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될까요?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생트집일까요? 오해일까요? 어제 주한 중국 대사관 페이스북에 사진 올라왔습니다. 오른쪽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 왼쪽에 있는 사람이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입니다. 중국 대사가 왜 삼양식품 대표를 만났냐? 불닭볶음면 때문입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냐? 자, 중국에선 불닭볶음면이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일부 매체 보도로 갑자기 유통기한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에선 유통기한이 6개월인데 왜 중국 제품은 12개월이냐는 겁니다. 한국에서 팔고 남은 걸 중국에 수출하느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면서 불매 운동도 벌어졌고요. 삼양식품은 곧바로 반박을 했죠. 수출품은 장거리 운송 때문에 유통기한이 길고 중국 말고 미국, 유럽 등에 가는 제품도 모두 유통기한이 12개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도 직접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나서 이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자, 지난달엔 초코파이도 중국에서 비슷한 일 있었습니다. 중국 SNS 웨이브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에서만 가격을 올렸다는 교소문이 돌았고 한국 제품과 중국 수출용 제품이 원재료가 다르다는 주장까지 나온 겁니다. 역시 불매운동이 있었는데 오리온 역시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트집이든 오해든 이제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걸어서 인터뷰, 이번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만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인선을 둘러싸고 나오는 여러 논란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 부의장은 당선인과 가까우면 이선으로 빠지라는 것이냐며 생소한 인물로 내각을 꾸리는 건 억지라고 주장했는데요. 전용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올려놨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문고리 소통령이라며 국정농단의 전조로까지 규정한 한 후보자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런 파장이 예상이 됐으면 혹시 그 장관 지명을 좀 고사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윤석열 당선인이 제일 잘 안다.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거죠. 문재인 당시 당선인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삼철 인사에 있어서 부담을 지우기 싫다고 그래서 불어 빠졌잖아요. 당선인과 가깝다 그래서 이선으로 빠져 있어야 된다라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인사권자는 뭐 당선인이고 대통령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 취향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당선인의 최측근이다, 직속 후배다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서울지검장이나 검찰총장에 기여했으면 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문재인 정권은 시작하자마자 정치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수백 명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을 뺏기면 검찰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강박관념 이런 게 있었는데 한동훈이라는 당선인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부상이 되니까 당장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른바 40년 지기 등 통합, 협치와 거리가 먼 인사로 채운 게 아닌지도 물었습니다. 인연이 좀 닿았었던 사람들 중에서 인재풀이 좀 좁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은 무슨 뭐 같이 일할 그 내각에 참여할 사람들은 전혀 생소한 사람들만 갖다 앉아야 됩니까? 조금 좀 억지라고 생각하고요. 서로 잘 알고 국가를 어떻게 경영하겠다는 그 지향점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국정 운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나는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이명박 때 사람들 다 돌아오는 것 같다. 동의하시나요? 정치적인 어떤 노선이나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진영 속 사람들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새로 발탁된 사람들은 대개가 새로운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이죠. 6일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으로서 윤심 논란에 대해선 당선인의 입이라 할 수 있는 대변인이 전격적으로 출마하니까 등장한 두 음절이 윤심입니다. 김은혜 의원도 심사숙고 끝에 좀 출마해서 지금 좋은 경쟁을 펼치고 있다. 아주 재미있는 관전 그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당선인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특정 인물을 지목해서 어떤 뒤에서 엔도스를 해준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자가 뭐 지도부가 뭐 지명했다, 당선인이 뭐 밀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 그분 경선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당선인도 지방선거가 압승해서 자신의 출발해온 퀄리티 스타트가 좀 이루어지기를 내심 바라고 있겠죠. 국회 사랑제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정 부의장은 자신을 윤백관이라며 저는 윤핵관은 아니에요. 캠프 차릴 때부터 제 이름 빼달라 그랬고 굳이 얘기하자면 윤백관이죠. 윤석열을 위해서 백이 종군한 관계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해 주신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야말로 신승한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국정을 펼쳐야 한다. JTBC 전용호입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손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엔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